황하가 무겁게 흐르는 그해 여름 개봉부 한복판을 가로지르던 뇌명처럼 검은 구름이 모여들었다. 천자는 고요한 황궁에서 조용히 술잔을 들었으나 천하의 기운은 불안정하고 백성들은 전란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 불길한 징조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었다. 이미 땅 아래 조정 안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불씨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시작은 작고 하찮았다. 문관 홍경이 황제의 명을 받아 강주로 내려갔을 때 그는 그저 지방의 풍속을 점검하고 제사를 감독할 임무만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하늘의 분노는 그가 도착한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하늘에선 붉은 별이 떨어지고 강물은 갑자기 검붉게 흐르며 백성들은 뱀의 꿈을 꿨다고 속삭였다. 그날 밤 홍경은 악몽을 꾸었고 아침이 되자 강가에서 일어난 이변 앞에 서게 된다. 강바닥을 파던 농부들이 무언가 이상한 항아리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 항아리에서 피어오른 것은 붉은 연기였고 연기 속에서 뱀의 형상을 한 괴물이 솟구쳐 나왔다. 사람들은 두려워 도망쳤고 홍경은 그것을 무찌르기 위해 활을 들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날 이후 강주는 괴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은 입을 모아 하늘에 버리다라며 떨었다. 그러나 홍경은 진실을 알았다. 그것은 오래전 봉인된 금령대왕의 저주였으며 무도한 조정이 그 봉인을 건드린 탓이었다. 사건은 단순히 괴물의 출현으로 끝나지 않았다. 천자의 명을 받은 또 다른 관리 이름하여 고구정, 그는 도수를 부리는 승려를 대동하고 금령대왕의 봉인을 다시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오히려 승려는 그 자리에서 소멸하고 고구정은 실성하여 산속으로 들어갔다. 강주는 무법천지가 되었고 관아는 문을 닫았으며 도적대가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한 사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대대로 군인 집안 출신인 노준이. 그의 무공은 출중했으나 정의감이 지나쳐 상관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배되었던 사내. 그는 강주의 혼란을 듣고 다시 칼을 들었다. 노준이는 스스로를 도적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억울한 백성을 대신해 싸울 뿐이라 했고 그가 세운 소규모의 산채는 곧 의협이 깃발 아래 뭉친 무리로 성장했다. 그를 따르던 이 중 하나가 바로 이응. 단신으로 100명의 무리를 쓰러뜨렸다는 전설의 무사였고 말보다는 칼이 먼저 나가는 사내였다. 그가 처음 노준이를 만난 것은 우연한 연회석상이었고 단 한 잔의 술과 한 번의 눈빛으로 서로를 알아봤다. 그날 이후 이응은 칼을 노준이에게 바쳤고 두 사내는 이름 없는 의적단을 만들었다. 그들의 이름은 천하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구한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이들을 양산박의 그림자라 불렀다. 양산박, 그 전설의 이름. 그곳은 도적들의 본산이었고 천하의 의인이 모인 유일한 성소였다. 그러나 아직 노준이는 그 이름에 다가서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한편 황궁의 한쪽에선 이 모든 혼란을 기회로 삼으려는 자들이 있었다. 간신 고구리는 강주의 혼란을 핑계로 세금을 3배로 올리자고 주청했고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짜내어 자신의 창고를 채웠다. 황제는 피곤한 얼굴로 서명했으나 백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마침내 어느 날 밤 고구리의 수레가 강을 건너던 중 불길에 휩싸이고 그 안에서 울부짖던 그의 비명이 들려왔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도적이 아닌 정의를 위한 의적들. 그리고 그들을 막으려는 권력자들의 추악한 술수. 그 복잡한 음모와 의리, 피와 칼이 뒤엉키는 서사. 수호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노준이가 이끄는 의적단은 점차 세력을 넓혀갔고 강주의 산맥을 따라 거점을 마련하였다. 그들이 처음 구해낸 이는 이름 없이 눌려 살던 뱃사공 한 명이었고 그 뒤로 농민, 술장수, 포졸까지 하나둘씩 동참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가장 특출난 인물은 단연 무송이었다. 무송,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사내. 그 이름은 이미 북방 변경까지 울려 퍼졌으며 그를 처음 만난 사람은 놀랍게도 취한 상태의 포주였다. 무송은 형 무대와 제외하기 위해 강주를 지나던 중이었다. 피곤에 지쳐 한주막에 들렀고 주모는 그를 수상하게 여겼으나 그가 술 18사발을 마시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자 경외심을 품었다.
그날 밤 주막 근처의 마을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사람을 해친다는 소문이 돌았고 무송은 주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홀로 산을 올랐다. 그는 아무 무기도 들지 않은 채 맨주먹과 담대한 심장만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 호랑이는 달빛을 가르며 무송 앞에 나타났고 그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렸다. 야수의 발톱이 그의 옷자락을 찢는 그 순간 그는 주먹으로 놈의 이마를 강타했다.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피로 물든 그의 옷, 쓰러진 호랑이. 새벽이 되자 온 마을은 무송의 용맹을 기리며 그를 호랑이 사내라 불렀다. 그 명성이 노준의 귀에까지 닿는 데에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무송은 처음엔 의적의 길에 관심 없었다. 그는 단지 형 무대와 함께 조용히 살기를 원했다. 그러나 무대의 아내 반금년과의 갈등, 그리고 고리대 금업자 서문경의 음모가 그를 다시 칼의 길로 이끌었다. 반금년은 아름다웠지만 욕망이 많았고 무대를 무시했다. 서문경은 그녀의 미색을 탐하다 결국 무대를 독살했고 무송은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는 뒷골목과 포교소를 드나들며 증거를 모았고 결국 반금년과 서문경을 직접 처단했다. 이 사건 이후 무송은 관에서 수배되었고 피신중 노준이와 조우하게 된다. 두 사내는 마치 오래전부터 운명처럼 이어진 동지처럼 서로를 이해했고 무송은 마침내 양산박의 뜻을 두기로 한다. 이때 양산박은 아직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강주 북쪽 대송산 깊숙이 둥지를 튼 의협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양산박에는 이미 이름난 장수들이 모이고 있었다. 호걸 송강 불의의 분노한 관리 출신으로 시골로 좌천되었다가 백성들의 고통을 눈으로 본 후 의적이 된 자. 송강은 서책에 밝고 글을 좋아하며 무예는 약하나 지략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사람을 모으고 사내들의 마음을 읽으며 양산박의 대장을 맡았다. 무송은 송강을 처음 봤을 때 그를 무시했으나 송강의 말 한마디에 무릎을 꿇었다. 무송 호랑이를 맨손으로 죽일 수 있는 자는 많지 않지만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자는 더더욱 드물지. 그 말에 무송은 자신이 그동안 몰랐던 의로움의 무게를 느꼈고 그날부터 송강을 형이라 불렀다. 그 즈음 수도 개봉에서는 양산박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조정의 대가는 이를 불온한 도적대로 보았고 황제는 소탕을 명했다. 그러나 초토관으로 임명된 고연은 양산박에 도착하자마자 패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단순한 전력의 차이가 아니라 양산박에 모인 자들의 뜻이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호의 기회를 지닌 무사, 관의 억울한 관리, 약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못한 시인, 힘없는 백성을 위해 칼을 든 농부들이었다. 그들의 싸움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고 그 중심에 송강이 있었다. 그러던 중 양산박에 전환점을 가져올 사건이 터진다. 바로 조정에서 송강에게 관직을 제안한 것이다. 단 조건은 있었다. 양산박을 해체하고 모든 무기를 바치며 송강은 수도로 압송될 것. 이는 곧 함정이었다. 그러나 송강은 고민했다. 수백 명의 목숨이 자신에게 달렸기에 그는 단호히 거절하고 오히려 강을 건너 조정의 반기를 든다. 이 선택은 곧 양산박을 진정한 의병의 본산으로 만든다. 각지에서 정의를 외치는 무리가 몰려들었고 그들 중엔 수십 년간 관에 쫓기던 강호의 고수들도 있었다. 이응, 무송, 노준의 시진, 화영 등 36명의 대두목과 72명의 협객이 드디어 모였고 이때 양산박은 108명의 영웅이 모두 모였다는 전설이 탄생한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전면전이었다. 겨울의 끝자락 양산박의 강 언저리에 얼음이 서려 있었고 불침번으로 나선 무송은 적막한 어둠 속에서 멀리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 배에는 의문의 인물이 타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엔 학자였고 손엔 붓과 죽간을 들고 있었으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이름은 오용, 과거에는 태학에 몸담았으나 조정의 부패를 견디지 못하고 잦은 사퇴한이었다. 그는 송강에게 뜻을 묻고자 스스로 찾아온 것이었다. 송강은 그의 지식과 관찰력을 높이 사양산박의 참모로 삼았고 그날 이후 양산박은 지략과 무력이 조화를 이루는 집단으로 변모해 갔다. 이윽고 전국 각지에서 패망한 의병들,
버림받은 관군들, 죄수 신세가 된 충신들까지 하나둘 양산박을 향해 모여들었다. 황제는 점점 커지는 양산박의 세력에 불안을 느끼고 다시금 대대적인 토벌을 명한다. 이번엔 대장군 황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그는 뛰어난 무장이자 무자비한 인물로 반드시 송강의 목을 가져오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양산박의 진영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오용의 병법 아래 양산박은 5겹이 방어진을 구축하였고 강의 수위를 이용해 적의 진로를 유도하였다. 무송과 이응은 각기 좌우 측면을 맡아 기습을 준비했고 송강은 가운데에서 지휘를 맡았다. 싸움은 사흘 밤낮 이어졌고 결국 황무는 크게 패하여 도망쳤다. 이 전투로 양산박은 강호의 진정한 맹주로 떠올랐으며 백성들은 그들을 도적이 아니라 천의의 군이라 불렀다. 이제 양산박에는 규율이 생기고 병사가 늘어나며 쌀과 무기도 안정적으로 조달되기 시작했다. 송강은 매일 밤 영웅들을 모아 병법을 논하고 오용은 각성을 분석하여 다음 거점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내부의 평화가 오래가진 않았다. 새로 유입된 인물 중에 불온한 자가 섞여 있었고 그는 송강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감행한다. 이름은 고아지. 과거 황제의 밀명을 받고 양산박에 잠입한 자였다. 고아지는 주방으로 위장하여 양산박에 침투하였고 무기를 갈아 끼우는 작은 작업부터 시작해 점차 신뢰를 얻어갔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이는 화영이었다. 화영은 고개와 경공술에 능한 여인이었고 적의 기척에 민감했다. 그녀는 수차례 고아지의 행동을 관찰한 끝에 송강의 술에 독을 타려는 순간 그의 손목을 꺾어냈다. 그 사건 이후 송강은 양산박 내부의 보안 체계를 새로이 정비하고 간자 색출을 위한 비밀 조직을 두게 된다. 또한 이 시기 양산박에 도착한 사내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름은 노지심. 과거에는 포졸이었으나 죄수의 무고를 밝혀내려다 관아에서 쫓겨났다. 그는 정직함과 충직함으로 송강의 신임을 얻었고 병참을 총괄하게 된다. 그의 등장으로 양산박의 물자 유통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군사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나 조정은 단념하지 않았다. 이번엔 총사령으로 문관 출신 고구정이 다시 등장한다. 그는 무력이 아닌 사면이라는 정치 수단을 들고 나왔다. 황제는 송강에게 사면을 약속하며 관직을 제안하고 대신 양산박의 병력을 분산시키라 명한다. 이 제안에 송강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수많은 동지들의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 양산박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조정의 배신을 또다시 마주할 것인가. 결국 송강은 오용, 무송, 이응 등과 밤새 논의한 끝에 조건부 수용을 결정한다. 양산박은 해체되지 않고 전체가 관군으로 편입되며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 사면장을 발급할 것. 그 조건이 받아들여지자 송강은 대장군으로 임명되고 양산박은 정규군의 일원이 된다. 그러나 이 선택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음을 아무도 몰랐다. 조정은 양산박을 이용해 난세의 반란군, 박납의 군세를 진압하려 했던 것이다. 박납은 남방의 토착 세력으로 철기와 화약에 능한 군세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조정의 세금을 거부하며 독립을 선포했고 황제는 이를 이용해 양산박을 소모시키려 했다. 송강은 이를 꿰뚫었지만 이미 명을 받은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이제 그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이 되었으나 마음속엔 여전히 자유로운 영혼의 깃발이 나부꼈다. 박납과의 전쟁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함으로 치달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양산박의 형제들이 쓰러졌다. 무송은 전투 중 한쪽 팔을 잃고 이응은 적의 계략에 빠져 포로가 되며 송강 역시 전염병으로 병상에 눕는다. 죽음과 배신 그리고 명예 사이. 그들은 다시 묻는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전염병으로 병상에 누운 송강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침상 옆에 선 오용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만약 내가 눈을 감더라도 양산박의 기치는 꺼져선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뜻이었소. 오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송강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 어린 눈물은 수많은 전우의 피보다 무거운 무게로 가슴을 눌렀다. 한편 무송은 한쪽 팔이 잘린 채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이 아닌 마음의 상처를 더 깊이 느끼고 있었다.
전장에서 구하지 못한 형제들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무송은 그 슬픔을 눈물로 보내지 않았다. 그는 이빨로 수염을 씹으며 입술을 깨물며 다시 칼을 들 결심을 다졌다. 팔이 하나뿐이어도 싸울 수 있다. 오직 뜻만 있다면. 이응은 박납군에게 사로잡힌 뒤 오히려 적장과 말을 섞으며 상대의 전술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응은 그 어떤 고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으며 그 눈빛 하나로 박납의 군사들이 두려움을 품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기회를 엿보다 적의 병참소를 폭파하고 탈출에 성공하였다. 홀몸으로 산을 넘어 양산박 진영으로 돌아온 이응은 반쯤 불에 그을린 얼굴로 송강 앞에 섰다. 형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송강은 병상에서 일어나 진영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를 보고 남은 병사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삼켰다. 그는 허약한 몸으로 깃발을 들고 말했다. 지금부터 마지막 전투다. 이것은 황제의 명이 아닌 우리가 지켜온 형제들의 이름을 위한 전쟁이다. 양산박의 잔존 병력은 모두 모였고 마지막 결전이 벌어질 전장은 박납의 거점인 축성 앞이었다. 성은 거대했고 박납의 병기는 철갑과 화약을 장비한 무시무시한 요새였다. 그러나 오용은 이에 맞서 물기를 끌어와 수로를 조작했고 화영과 시진은 야간에 잠입해 성문에 연쇄 화약통을 설치하였다. 전투는 새벽녘에 시작되었다. 무송은 입에 칼을 물고 말을 달렸고 이응은 앞장서 성문을 돌파했다. 송강은 본진에서 마지막 지휘를 내렸고 수로가 터지며 성 내부로 물과 불이 동시에 휘몰아쳤다. 축성은 무너졌고 박납은 최후까지 항전했으나 결국 송강의 앞에 끌려왔다. 그 순간 황제의 사자가 도착하였다. 성공적이었다. 이제 그대들의 임무는 끝났소. 돌아가시오. 송강은 피투성이가 된 전우들을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끝났는가?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당하고 이제는 버려지는 것인가? 그 말을 들은 무송은 칼을 들고 황제의 사자를 노려보았지만 송강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 칼은 적을 향해 들 것이지 허공을 찌르지 말게. 양산박의 생존자들은 천천히 수도로 복귀했고 황제는 그들에게 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작 수도에 도착하자 이들은 각기 흩어져 버렸다. 송강은 자진하여 벼슬을 사양하고 유랑자가 되었고 무송은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으며 이응은 북방 변경에서 국경을 지키는 무장으로 살아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한 깃발 아래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름은 강호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양산박은 사라졌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정의롭고 자유로운 그들의 투쟁은 도적의 역사가 아닌 영웅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봄의 첫 햇살이 개봉부의 흙길 위로 비치던 날, 조정은 양산박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벼슬과 녹봉을 하사하였지만 정작 받아들인 이는 극소수였다. 송강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조용한 마을에 자리를 잡고 매일 아침 옛 동지들의 이름을 나무판에 새겼다. 그가 매일 붓을 들고 앉는 나무는 전쟁 중 무송이 기댔던 느티나무였고 그 곁엔 화영이 두고 간 칼이 꽂혀 있었다. 아무도 그를 대장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를 잊지 않았다. 무송은 북방 산중 깊숙한 절 근처에 거처를 두었다. 그는 하루에도 수차례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지난 날의 전투를 하나하나 되새겼다. 팔 하나로도 쌀을 짓고 장작을 패며 가끔은 아이들에게 싸움의 법도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는 싸움을 가르쳤지만 싸움을 권하지 않았다. 단지 말했다. 자기 뜻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만 칼을 들거라. 이응은 흑룡강 너머의 변경에서 외적을 막는 장군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없었고 밤이면 동료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추위가 매서운 북방에서도 그가 쥔 검은 붉게 달아올랐고 적들이 그의 눈빛만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그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의는 어디까지가 칼로 이룰 수 있는가? 한편 오용은 조정에서 관직을 맡았다가 단 3년 만에 홀연히 사직하였다. 그는 말없이 문을 닫고 풍운을 본 자 고요를 택하다라는 편액 하나만 남겼다. 이후로 그의 행방은 묘연했으나 풍문에 따르면 각지를 돌며 부패한 관리들을 고발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사건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를 청이제라 불렀다.
맑고 바른 자라는 뜻이다. 그 외의 양산박 영웅들은 삶을 나름대로 이어갔다. 어떤 이는 농부가 되었고 어떤 이는 사라졌으며 어떤 이는 그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늘 고요 속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사람들은 양산박이 다시 일어설 거라 믿었고 언제고 또다시 불의한 권력이 세상을 어지럽히면 그들처럼 정의를 위해 나설 자가 있을 거라 믿었다. 그리고 수년 후 다시 한번 강호가 요동치기 시작한다. 황제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신하들의 권력 다툼이 치열해지고 민심은 흉흉해졌으며 산적과 도적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관에서는 이를 평정하기 위해 각지에 포조를 보내지만 그들은 오히려 사병들에 의해 타락하고 백성들은 절망에 빠진다. 그때 한 노인이 강가에서 말을 타고 나타난다. 수염은 희고 걸음은 느리지만 눈빛만큼은 검보다 날카롭다. 그는 옛 양산박의 마지막 생존자라 불리는 자였다. 그의 이름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보며 조용히 속삭인다. 영웅은 죽지 않았다. 그저 잠시 자리를 비운 것뿐. 노인은 마을 아이들에게 장검을 휘두르는 법을 가르치고 밤이면 작은 촛불 아래에 오래된 전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읊는다. 무송, 이응, 송강, 화영, 오용, 시진, 노준의 그 이름들이 바람 속에서 울리면 아이들은 눈을 감고 그 시대를 상상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 노인은 아이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더 이상 칼을 쥔 적이 아니다. 억울함을 외면하는 침묵, 불의를 모른 척하는 습관, 그런 것들과 맞서는 게 진짜 싸움이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은 다시 하늘을 바라본다. 해는 저물고 갈대밭 사이로 양산박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환영이 비친다. 수오지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백성의 기억 속에서 강호의 바람 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어도 강호의 밤하늘 아래에선 여전히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양산박의 흔적은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백성들의 입에서는 오히려 더 생생하게 살아났다. 장터의 노파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처럼 송강의 이름을 들려주었고 주막의 술꾼들은 무송이 호랑이를 때려 눕히던 이야기를 마치 어제 본 것처럼 떠벌렸다. 사람들은 진실과 전설 사이에서 진짜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북방의 변경에서 다시금 불씨가 피어오른다. 과거 이응이 지키던 흑룡강 일대에서 야만족이라 불리던 북흉이 남하를 시도하고 있었고 기존의 변방군은 그들을 막지 못한 채 연패를 거듭한다. 조정은 다시금 내부 갈등으로 마비되어 있었고 황제는 어린 왕위 계승자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 틈을 타 북흉은 산맥을 넘어 속주를 침범하였고 백성들은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그 소식은 우연히도 다시 강호를 떠도는 한 노인에게 닿는다. 그는 옛 전우들의 후손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고 있던 중이었고 속주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은 절망과 폐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노인의 몸으로 다시 무기를 들 수는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결심했다. 옛 양산박의 정신을 다시 세우는 것. 이름 없는 백성들 가운데서 뜻있는 젊은이를 모으는 것. 노인은 강가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싸움의 기본을 가르쳤고 억울함을 말할 용기를 가르쳤다. 그중 하나가 조용한 눈을 가진 소년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송문. 그는 송강의 먼 후손이었고 조정의 기록에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집안의 혈통이었지만 노인은 그가 지닌 눈빛 속에서 옛날 그 형님의 맹세를 보았다. 정의는 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우는 것이다. 노인은 송문에게 말하고 모든 무공과 전술을 전수하였다. 송문은 스승에게 칼을 물려받고 그 칼에 수호라는 이름을 새겼다. 수호지. 곧 지켜야 할 땅, 지켜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송문은 강호의 길로 나선다. 옛 양산박의 흔적이 있었던 대송산을 찾아 그곳에서 뿌리 깊은 소나무 아래 깃든 칼 자국을 발견한다. 그것은 분명 무송이 남긴 흔적이었고 송문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한다. 이 이름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정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이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한다. 학문에 능통한 도사지영, 손재주가 뛰어난 목수 출신 전사백몽, 그리고 마차를 몰다 억울한 누명을 쓴 여전사 진비. 그들은 양산박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길 두려워했지만
송문의 진심 앞에 하나둘 동참했다. 그리고 드디어 새 양산박은 결성되었다. 이름은 수호단. 무기를 드는 순간 그 누구도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 백성을 지키되 권력을 쫓지 않겠다는 약속. 그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조정에도 들려갔고 불안에 휩싸인 권력자들은 옛 영웅들의 후손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왕족 일부는 과거 양산박의 존재가 천자의 위엄을 위협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송문을 제거하기 위한 비밀 척살대를 조직한다. 이제 또 다른 전투가 예고된다. 하지만 이번엔 강호의 싸움이 아니라 존재를 지우려는 역사와의 싸움이다. 수호단의 깃발은 대송산 골짜기에서 조용히 펄럭이고 있었다. 밤이면 모닥불 옆에서 옛 영웅들의 무용담이 오가고 낮이면 각지에서 모인 젊은이들이 무기를 다루고 말을 조련하며 싸움 없는 세상을 꿈꾸었다. 송문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으나 늘 겸손하게 뒤로 물러서 있었고 늘 입에 한 문장을 되뇌었다. 우리는 도적이 아니다. 그 누구도 넘지 못했던 경계를 우리는 믿음으로 넘을 것이다. 그러나 조정에서 보낸 척살대는 수호단이 그저 옛 양산박을 모방한 무리일 뿐이라 여겼다. 그들은 강력한 무장을 한 채 밤을 틈타 수호단 거점을 습격했으나 정작 예상한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척살대는 수호단이 베푼 식사와 잠자리에 묵었고 송문은 그들에게 칼을 들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들의 눈을 보고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싸웁니까? 그 물음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젊은 척살대장은 다음 날 새벽 송문에게 말없이 절을 하고 돌아갔다. 그 일은 조정의 일부 신료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고 양산박의 부활이라는 두려움은 다시 조정 안에서 커져갔다. 그 무렵 송문은 도사의 신분으로 수호단을 이끌고 속주의 폐허 마을에 도착한다. 그곳은 과거 북흉과의 전쟁으로 무너졌고 아직도 불에 탄 나무 기둥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다짐했고 수호단은 그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불과 3개월 만에 논밭이 복구되고 마을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이로써 수호단은 단순한 무장 집단이 아닌 백성을 위한 조직으로 입소문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변화를 싫어하는 이들은 늘 존재했다. 특히 남방에서 세력을 넓히던 대부호 진명가는 수호단의 존재를 위협으로 여겼다. 그는 지방 관리와 결탁해 수호단을 불온단체로 조작하였고 마을 사람들을 협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 조정은 이 사건을 구실로 송문에게 체포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제2차 수호단 포위령이 떨어졌다. 수호단은 마침내 다시 검을 들어야 했다. 송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떠날 것을 권유했고 자신은 동료들과 함께 산속으로 철수했다.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전사백몽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 끝내 진명가의 사병들에게 포위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불을 붙이며 적진을 묶어두었고 그 희생으로 수호단의 본진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날 밤 송문은 무너진 절벽 아래서 백몽의 검집을 쥐고 조용히 흐느꼈다. 당신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송문은 검을 들지 않겠다는 맹세를 철회했다. 그는 이제 무기를 들고 앞장서 싸우는 자가 되었고 수호단의 전사들은 그의 결연한 결정을 따라 하나둘씩 다시 진영을 갖췄다. 한편 조정의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일부 신료들은 수호단이 반란군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젊은 대사관 리정은 송문의 활동에 감화를 받아 조정에서 이를 변호하려 했다. 그는 상소문을 올려 말한다. 수호는 반란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백성을 버리고 어찌 천하를 논하겠습니까? 그 상소는 파문을 일으켰고 결국 황제의 귀에까지 닿는다. 황제는 말없이 침묵했고 대신들 사이에선 수호단의 인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 그러던 중 진명가가 무리한 조작과 폭정으로 인해 지역 백성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마침내 조정에서 은밀히 진명가의 배후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이제 송문은 진명가를 향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한다. 하지만 그 싸움은 단지 무력의 충돌이 아닌 정의와 탐욕, 백성과 권력 사이의 싸움이었다. 송문은 진명가의 전 병력을 분석하기 위해 며칠 밤낮을 잠도 자지 않은 채 지형도를 들여다보았다.
오용의 병법을 바탕으로 그리고 송강이 남긴 기록 속 진영 배치를 참고하며 그는 새로운 작전을 세웠다. 정면 공격은 피하고 민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핵심 병참선을 차단하는 전술.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민심의 동요 없이 폭정을 무너뜨리는 싸움이었다. 수호단은 새벽의 안개를 타고 이동했다. 산등성이를 넘어 뿌연 운무 속을 파고들어 진명가의 보급로를 차례로 절단하였다. 그 움직임은 유령 같았고 백성들은 밤마다 몰래 문을 열고 손바닥에 쌀을 담아 이들을 도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수호단의 깃발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졌으며 송문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날 송문은 드디어 진명가의 요새로 진격한다. 산 아래 펼쳐진 진영 속에서 수많은 사병들이 칼을 들고 기다렸지만 이미 그들의 보급은 끊겼고 사기는 무너진 상태였다. 송문은 피해 전투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진명가에게 사자를 보냈다. 백성 앞에 무릎을 꿇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검은 자비롭지 않을 것입니다. 진명가는 조롱 섞인 웃음을 흘리며 사자의 목을 잘라 돌려보냈고 그날 밤 수호단은 진격을 시작했다. 화염이 치솟고 칼이 부딪히며 백몽이 남긴 검술이 그의 후배들의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결국 성벽은 무너졌고 진명가는 자신의 금고 안에 숨어 있다가 송문의 손에 붙잡힌다. 그러나 송문은 그를 죽이지 않는다. 진정한 벌은 당신이 버린 사람들의 눈을 마주보는 것. 그는 진명가를 살아있는 채 조정으로 보낸다. 이 사건은 전 국토에 퍼졌고 황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다. 마침내 송문과 수호단은 수도로 불려가게 되고 그 앞에서 황제는 물었다. 그대는 반란자인가 의인인가? 송문은 고개를 들고 말한다. 전 단 한 번도 조정에 칼을 겨눈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백성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말에 황제는 한참을 침묵한 뒤 곁에 대신들을 돌아보며 말한다. 이제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울 차례다. 그날 이후 수호단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송문은 벼슬을 받지 않은 채 강호로 돌아갔다. 그는 다시 대송산으로 가서 수호단의 터전을 닫고 아이들에게 검술과 병법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르쳤다. 그를 따르던 동지들은 각기 다른 마을로 흩어져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을 돕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갔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호란 이름 아래 피어오른 뜻은 시간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물처럼 흘러 땅을 적시고 바람처럼 돌아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 그리고 또다시 어느 시대, 어느 땅에서 불의가 고개를 들고 약자가 짓밟히는 날. 다시 어떤 이가 외칠 것이다. 우리는 도적이 아니다. 우리는 지키는 자들이다. 대송산 자락에 봄비가 내리던 날 송문은 다시 깃발을 접었다. 전투는 끝났고 평화는 잠시나마 세상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평화란 지켜야 할 때만 의미가 있고 지킬 사람이 없을 땐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검을 다시 칼집에 넣고 다시 말고삐를 잡았다. 이제는 싸움이 아닌 남은 사람들의 삶을 위한 여정이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몇 명의 동지들이 남아 있었다. 진비는 무기를 내려놓고 치유술을 익혔으며 장백은 산 아래 마을에서 대장장이가 되어 사람들의 쟁기를 손봐주었고 허우는 마을 서당을 맡아 아이들에게 병법이 아닌 글과 정의를 가르쳤다. 그들은 더 이상 전장을 떠도는 전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어떤 병사보다 강한 심장을 품은 자들이었다. 어느 날 송문은 어린 시절 송강이 머물렀다는 옛관과 터를 찾게 된다. 그곳은 허물어져 있었다. 돌기둥 몇 개와 무너진 담장 그리고 잡초 사이로 무명의 비석 하나.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없이 앉았다. 이곳에서 수많은 선택이 있었고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며 길을 열었다. 그는 눈을 감고 다시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송강, 무송, 이응, 화영, 오용, 시진, 노준의 100명이 넘는 이름을 밤이 새도록 읊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꾼다. 불빛이 켜진 양산박의 본체, 거기에 모인 전우들이 웃고 있었다. 검을 들고 논쟁하던 무송, 부드러운 미소로 술을 따르던 송강, 장기판을 앞에 두고 말없이 지켜보던 오용. 송문은 천천히 그 자리로 걸어간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송강이 조용히 말한다. 답은 항상 사람 속에 있다. 정의도 비극도 희망도. 검으로 묻지 말고 삶으로 들어라. 그날 아침 송문은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조용히 비석을 세웠다. 여기 지키는 자들이 잠들다. 그 비석은 이름이 없었다. 수호지란 그 이름 하나만이 그들을 기억하게 하기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 후로 그는 다시 싸우지 않았다. 대신 각지를 떠돌며 마을 사람들에게 법을 알리고 억울함을 대신 전했고 어떤 날은 조용히 아이들과 손에 손을 잡고 논밭 사이를 걸었다. 누군가는 그를 도사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를 방랑자라 불렀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잊지는 않았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전국의 조용한 언덕과 마을에서 작은 촛불이 켜졌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이 촛불 앞에 쌀 한 줌을 올리고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쌓았다.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도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했다. 마치 오래전 양산박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수호지의 마지막 장은 닫혔다. 싸움의 기록이 아닌 지킴의 역사로. 도적의 이름이 아닌 의인의 길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책 속에 있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에, 삶의 방식에, 행동의 기준으로 살아있었다. 검으로 시작했으나 결국 검을 내려놓음으로 완성된 이야기. 그것이 수호지였다. 세월은 강처럼 흘렀고 사람들은 흙처럼 변했다. 양산박에서 시작된 그 투쟁의 불꽃은 어느덧 시간이 덮어버린 재 속에 묻혔으나 가끔씩 바람이 불면 그 재 속에서 여전히 뜨거운 기운이 솟아오르곤 했다. 송문이 세상을 떠난 지 10여 년 후 그의 무덤에는 이름이 없었고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쌀 한 줌, 흙 묻은 칼자루, 조용히 놓인 삐뚤빼뚤한 아이의 손편지 한 장. 할아버지, 저는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었다. 조정은 다시금 권세를 좇는 자들에 의해 휘둘렸고 탐관오리는 곳곳에서 백성을 괴롭혔으며 군역은 지나치게 무거워지고 농민의 호흡은 날마다 짧아졌다. 사람들은 다시 밤마다 모여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양산박, 송강, 무송, 그리고 수호단의 마지막 지킴이 송문. 어느 날 남쪽 작은 마을에서 불이 났고 관아는 그것을 도적으로 몰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고 수사관이 묻자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우리를 지키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조정의 문서에 무명의 도적 때 소탕 실패로 기록되었으나 실제로는 도적이 아니라 의적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수호단의 후예라 불렀고 송문이 남긴 마지막 검을 이어받은 자들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래된 양피지 한 장이 민가의 벽에서 발견되었다. 바람에 날려 쌓인 먼지를 걷어내자 거기엔 단 한 줄의 문장이 쓰여 있었다. 우리는 도적이 아니다. 우리는 지키는 자들이다. 그 말은 백성들 사이에서 암송되었고 마치 기도처럼 읊어졌다. 도적이라 불리던 자들이 사실은 세상을 가장 아프게 껴안았던 이들이었다는 진실. 수호지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세상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 검을 든 자들이 아니라 검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들의 이야기. 그것이 진짜 수호지의 끝이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삼키지만 이야기만은 삼키지 못한다. 이야기는 흘러 다음 세대의 검 위에 내려앉는다. 언젠가 또다시 불의가 고개를 들 때 누군가는 칼을 들며 외칠 것이다. 나는 도적이 아니다. 나는 지키는 자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호지는 단순한 도적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칼을 들고 나라를 뒤흔든 이들이 아니라 억울한 백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싸움이 끝난 뒤에도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셨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누구셨나요? 무송의 호랑이 사냥, 송강의 고뇌, 오용의 지략,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삼국지, 초안지, 열국지,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오디오북으로 계속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바로 들으실 수 있어요. 궁금한 역사 이야기나 오디오북으로 듣고 싶은 고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정의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